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도 장 초반에는 많이 빠지다가 갑자기 또 반등하는 엄청나게 변동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렇게 큰 변동성이 보통 나타난다고 해서 내만의 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상승하기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경제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기릿. 혹시 기름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간데 한 식당에서 이러한 스팸 세트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름들 과연 얼마에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점심을 판다면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관련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팸 구이 1인분 12,000원에 그래서 누리꾼들은 그릇값이 포함된 거냐? 물가 탓해라 이렇게 와글와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마도 기름들 당연히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한데요. 이런 가운데 스팸구이 1인분을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식당이 등장해 감로들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식당은 스팸구이, 계란 후라이, 공기밥으로 구성된 메뉴를 12,000원에 판매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인기 메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한데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사진에 나오는 그릇값 볼 때마다 웃깁니다. 사진에 나오는 그릇값 포함이냐? 그리고 스팸 세트 하면은 김치찌개가 또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이라도 줘야지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데요. 다만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저끼리 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네티즌은 편의점 기준으로 즉석밥 하나에 2,000원, 스팸 한 통에 6,500원, 계란 한 알이 500원이라며 고로 위 세트가 스팸 한 통을 그대로 다 주는 거라면 충분히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 포함하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굳이 스팸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원가 부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2,000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식비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꽤나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주일이면은 생산 중단 불가피, 화물연대 현대차 약한 골이 노렸다. 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가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신차 출고가 1년 반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여기서 생산 차질까지 생긴다면 고객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예상하고 주요 부품을 일주일치 가량 미리 확보를 해놓았지만 화물연대 측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를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잡아 운송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차를 만들 때 3만여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어차피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노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화물연대 측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만 운송을 거부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화물연대에 가입하자는 일부 기사들을 통해서 부품을 반입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물량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 부품이 동인하는 다음 주 중까지 만약에 이 파업이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 생산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은 현대 기아차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이뿐만 아니겠죠. 다른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오프고 그리고 조금 귀여운 뉴스를 봤는데요. 번호판 없이 도로로 나온 스포티지. 저길에서는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기아 화물연대 파업에 직접 운송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는 평소 카캐리어에 실어 완성차를 적치장으로 옮겼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 운송이 중단이 되자 공장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옮기고 있다고 한데요. 물론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 기아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공장 근처에 가면은 번호판 또 안 붙인 스포티지가 현재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달업계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2달 만에 100만 명 등 돌렸다. 월급 그대로인데 배달비 계속 올라.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대다가 배달비까지 인상되면서 배달어플 사용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IG 에이웍스에 따르면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국내 배달 앱 3사의 이용자 수가 최근 2달 동안 100만 명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한데요. 올해 3월
3월이랑 비교하면 무려 113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진짜 배달업계에 타격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가정마다 배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또한 높은 배달비도 주문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약 52%는 배달 음식과 배달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배달업계가 좋아지려면 이 배달비를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달비를 잡기도 조금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많이 올라버린 배달비가 줄어들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높은 배달비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용자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길이 또 최근 들어 배달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먹지 않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곧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배달 음식은 저녁 아니면 야식인데 그거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인도 배달이 줄어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데요. 중국 믿었다가 난리 났다. 한국인 중국판 배민의 100억 원 난리판. 중국 배달음식 플랫폼 메이투안 주식을 집중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탈출 행렬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메이투안이라는 음식 배달 플랫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처음 듣네요. 그런데 이 주식은 올해 들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를 100억 원이나 했던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투명한 실적 전망에 잇따라 내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홍콩 주식 리스트 최상단에는 실제로 메이투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간 매도 금액만 무려 35억이나 된다고 한데요. 참고로 메이투안은 2020년 기준 중국 음식 배달 점유율 74%나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홍콩 주식 11위로 매수 금액만 무려 2,8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봉쇄를 했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문 건수와 거래 대금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직전 분기 대비 주문 건수가 14%나 떨어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던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한국 성장률 2.7%로 낮춰 세계보다 낮아. OECD가 8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상했던 3%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4.5%에서 3.0%로 크게 낮췄는데 한국은 그보다 못할 것이라는 게 조금은 슬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다만 OECD 회원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3.9에서 2.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이 3.9에서 2.7로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그나마 한국 상황이 괜찮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리두기 해제, 추가 경정 예산 효과 등으로 견조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1에서 2.9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온 뒤 물가 억제를 위해서 선진국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경제복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상하이 한국의 1일 컨테이너 처리량이 정상 수준의 95%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상하이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었다는 소린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분위기가 감돌면서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4월 25일 저점 대비 약 25%나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추진 기대감이 한몫을 하면서 각종 신용 지표들도 안정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할 거는 아직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와 함께 빅테크 규제 완화 지속 여부도 주목할 변수라고 한데요. 상하이와 베이징 외 또 다른 대도시에 잇따른 봉쇄 조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또 제약될 수밖에 없겠죠. 고로 중국에서 코로나를 통제를 잘 하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빅테크 규제 완화 흐름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흐름이 이어질지도 경기 사이클의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고로 지금까지는 조금 반등을 해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 강도와 규제 완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은 거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꽤나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죠. 중국에서 경제 부양 의지가 조금 크다고 하니까 중국에 관련된 ETF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이제 여행 계획 많이 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행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분 만에 260억, 홈쇼핑 써 난리난 여행 상품 뭐길래? 홈쇼핑 업계가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상품을 늘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한 데다가 항공권 가격이 오르며 패키지 상품 가격도 오른 만큼 애초에 프리미엄 상품으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최근 들어 인플레고 그 다음에 유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권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일본을 가든 아니면은 뭐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전부 다 비싼 건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까운 거리를 가는 그러한 패키지가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00만원 주고 여길 가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간 예를 들어 유럽을 700만원에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어차피 유럽이니까 그 정도 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겠죠. 고로 우리가 5만원짜리 미만인 물건을 살 때는 1000원 더 싼 데가 어딘가 그렇게 찾으면서 쇼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100만원이 넘어가면은 사람이 갑자기 통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롯데 홈쇼핑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의 자사 여행 상품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거리 비행, 장기 숙박, 프리미엄 패키지, 이러한 선호 현상이 진짜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약 건수 1위는 당연히 단거리가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항공권 가격이 비싼 유럽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하며, 그리고 이 중에서도 5성급 호텔, 비즈니스 항공권 등 프리미엄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 건수 2위는 동남아시아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단기 숙박보다는 섬 코스를 중심으로 장기 숙박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러한 요인, 그리고 플러스 어차피 가는 거 2년 만에 3년 만에 가는 거니까 좀 제대로 가자, 이러한 보복 심리가 폭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계정 공유도 지나간다. 하루 600원 넷플릭스 1일 이용권 등장. 그래서 저기릿은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대박이다, 어차피 넷플릭스 주말에만 보는데 이거는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고 딱 클릭했는데,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OTT 이용자는 한 플랫폼에서 재밌는 콘텐츠만 골라보고 싶다. 그런데 매번 대박 콘텐츠만 만들 수 없는 OTT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충돌하는 게 바로 OTT 업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T 업계의 월 단위 구독 모델은 일종의 안전 울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이를 무력화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업계에 파장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업계에 따르면 계정 중개 서비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 라프텔 등 6개 OTT의 한 달 단위 구독 서비스를 1 단위로 쪼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넷플릭스 프리미엄이 600원, 그리고 웨이브, 티빙, 왓챠, 라프텔 프리미엄이 500원, 디즈니 플러스는 400원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서비스는 바로 OTT 업체들과 공식적인 업무 협약 등을 맺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재판면에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이러한 지적도 나온다고 한데요. OTT 업체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로봇주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 뉴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한덕수 총리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 그러니까 뉴스 제목을 보니까 이때까지 자율주행 로봇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보통행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열어주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로봇 전문기업을 방문해 실외 배달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율주행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법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통행이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도 횡단보도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죠. 저 기릿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법이 자율주행 로봇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안정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요원 한 명이 자율주행 로봇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부과 조건의 완화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뭔가 배달을 하러 가는데 그 옆에 사람이 붙어있으면 그거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어차피 사람이 가면 되니까요. 고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물론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맞게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이 활기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하이악스 그리고
자동화 수요가 높아진 덕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로봇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출 중심의 일본 증시에서 엔화 약세가 좋은 신호가 된 데다가 인력 난으로 인해 생산 절비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일본의 3월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대표주인 화학과 SMC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각각 10%와 11% 급등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로봇주가 좋은 이유는 바로 수출 주도형인 일본 증시에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이니까 당연히 환율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설비 자동화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와 로봇 사업은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로봇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갈수록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동훈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 하향 검토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말 그대로 그냥 어리니까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하며,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 그러니 말 그대로 야 어리니까 실수했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가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내 신발 또 짝퉁 반란 가품 논란 도마위. 100% 진품을 내세우던 명품 거래 플랫폼 반란이 가품 판매 논란이 휩싸였다고 합니다. A씨가 한 가지 신발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너무나 달라서 항의를 했더니 가품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속였나 봤더니 반란에 입점한 국내 셀러 역시 일본 업체에 속아 가품을 구입했다고 한데요. 이에 반란 측은 정품을 직접 구매해 대면 전달하고 그리고 적립금 10만원과 할인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을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로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한데요. 공식 판매처에서 대부분의 명품이 들어오지만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활한 상품 수급을 위해서 일부 제품은 국내 병행 수입 셀러를 통해서 수입하는데,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가품이 섞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가품인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란은 한때 기업가치 8천억으로 평가를 받으며 명품 플랫폼 첫 유니콘 기업 자리를 노렸으나 가품 논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연이은 악재로 IPO 일정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2분기의 본격 리오프닝 효과, 목표가 33만원, 메리츠증권이 신세계에 대해서 목표주가 33만원과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리오프닝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한데요. 김정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세계는 올해 1분기 매출에 1조 7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1,600억으로 컨센서스를 14%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면서 리오프닝 효과로 명품과 패션 위주의 성장세가 나타난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월 기준 패션은 38% 성장, 스포츠는 45% 성장하며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4월 이후 명품보다 패션 카테고리 성장률이 높아진 점은 고무적이며 연세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적도 연평균 5에서 10%씩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올해 예상표는 7.1, 그리고 내년에는 6.4, 내후년에는 5.6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나중에 주봉을 봤을 때는 그냥 바닥을 딱 지키는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이 실적이 오른다면 안정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혹시나 리오프닝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식을 원하신다면 신세계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